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미 두 차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연기된 상황이죠. 교육부는 1, 2주 추가로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총선을 30일 앞둔 정치권도 좀 분주합니다. 관련해서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도 지금 강단에 서시잖아요. 네네. 이미 계약은 3월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상황이고 오늘부터는 이 온라인 강의로 지금 대체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일단 2주가 연기가 된 상태에서 오늘부터 사실상 개강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직접 오프라인 면대면 강의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3학점짜리 시간 같은 경우는 75분, 25분 새 동영상 파일을 찍어서 녹화를 해서 네. 이제 학교 서버에 올려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강의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뭐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해보잖아요. 다 예.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또 이제 혼선도 빚어지고 또 네. 학교 서버가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다고 몰리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뭐 좀 차질도 있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지금 온라인 강의는 정상적으로는 일단 시작은 됩니다만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생들도 불편하고 일단 현장 강의를 위주로 하시던 교수님들도 이제 안 해보던 일들을 하시는 거라 지금 두 분은 방송 카메라에 익숙한 분인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좀 교수님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6주로 원래 돼 있는 게 이제 14주로 줄였다가 지금부터 이제 한 2주간은 온라인 강의를 하게끔 네. 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5분 3시간짜리 강의는 25분씩 동영상 3개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과제까지 선정을 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를 포함해서 우리 방역이 크게 3가지 면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첫 번째는 이게 어마어마한 조기 진단한 20만 명을 진단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러한 아주 굉장히 놀라운 걸 네.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가 통제를 했지만 우리는 자발적인 예. 통제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온라인 강의도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접촉을 이제 줄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총력 체제로 지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빨리 지금 이제 안정세로 전환됐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대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초중고 개학도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네. 게 오늘 오전 8시 현재 한 18만 명이 청와대 청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곧 오늘 20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예. 내일까지는 아마 나름대로 교육부가 그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 이제 지금 마지막 고비이기 때문에 네. 이 고비를 넘기면은 우리가 그 나름대로 그 조기에 그런 거는 못했다 하더라도 네. 좀 접촉할 수 있는 거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주 굉장히 과도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예. 좀 하게 됩니다. 이번에 연기하게 되면은 네. 세 번째 연기가 되는 거라서 그렇죠. 지금 당국도 굉장히 이제 고민스럽긴 할 네. 텐데 대부분 이제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의료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연기하는 게 맞다 이런 네. 의견이 좀 다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붙어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실내다 보니까 환기도 잘 안 되고 아직까지 날씨가 완전한 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을 아마 밀폐된 공간에서 다중이 모이는 게 있기 때문에 감염병의 확산을 아주 좋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특히 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활동성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접촉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 수업뿐만 아니라 급식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급식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밥을 먹는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상당히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노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밥을 먹을 때 앞줄을 비우고 먹는다고 하지만 그런 예. 부분들은 또 급식 시간이 또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더 연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 학사 일정 자체가 상당히 예. 전체적으로 다 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현명하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부도 아마 예.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조만간 저는 뭐 연기 쪽으로 결정을 내리지 예.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학이 더 늦춰지면 이제 학사 일정이 그렇죠. 더 고민이라서 이 부분이 아마 마지막까지 이제 결정하는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특히 고3 학생들이 난감한 입장에 지금 놓였습니다. 수능을 2주 미룰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학부모 입장 들어보시고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발언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개학을 언제 하느냐 이런 시기 문제도 사실은 촉각을 세우지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네. 학교 현장이 지금 이를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예. 어쩔 수 없는 시간이 급식 시간이 있거든요. 밥을 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나 이런 급식 시간이 충분히 여의치 않으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안전하게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식을 해야 됩니다. 아. 부분적으로 2주일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개학이 추가 연기되는 데 따른 학사 결소, 학업 결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뭐 두 가지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개학을 연기하고 뭐 연기 시점보다도 학교 현장이 이거를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한 지금 학부모들의 걱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얘기도 조금 전에 해주셨지만 개학 연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좀 계획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이제 위기 관리에 예, 대한 언젠가 부분들은 계약은 해야 계약은 되니까요.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1, 2주 더 연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아주 세심하게 예. 준비하면 좋겠고 더 중요한 대책을 거는 뭐냐면 마련할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시간을 준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방역도 하고 준비할 시간도 주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 청소년들 활동 범위도 많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가족에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무증상이면서도 감염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은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망자는 한 명도 없을 정도 예. 있지만 이게 이제 가족 간의 감염에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1, 2주가 아니라 더 이상 기간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방역과 교육과 경제와 외교라는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잡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방역이고 그 다음이 이제 교육이고 경제고 이러한 나름대로의 가치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거냐. 예. 그러면서 지금은 저는 방역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국민의 목숨이 달려 있는 그렇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을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나왔지만 고3 학생들 네, 특히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월에 모의고사도 이제 제대로 못 보고 네. 이런 상황인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그러니까 수능을 미리 좀 1, 2주 연기해서 조치를 보완하자. 네. 근데 미리 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수능이 11월 19일로 예정이 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4월로 그러니까 지금 이 개학이 연기가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지금 8월 30일까지 학생부를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9월 7일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밀릴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 한 수능을 한 일주일 정도 연기하자는 건데 문제는 또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면 대학교에서 또 입시 준비하는 또 나름대로 일정들이 다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예. 포항 지진 났을 때 예. 급하게 연기해서도 다 이게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아마 이 지금 교육부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수능도 수능이지만 학생들이 수업 일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도 그렇죠. 상당히 지금 큰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23일까지 지금 연기돼 있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 그 이 방학 일수를 조정을 해서 예. 충분히 메꿀 수는 여름방학이나 있는데 겨울방학을 예, 근데 줄여서. 만약 4월 초까지 연기될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법정 수업 수업 일수. 일수 10%까지는 감축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로 뭐 어떻게 한다지만 그 이상으로 연기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과 학생들의 안전이 더 우선시되지만 그런 일은 지금 법적으로 지금 그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문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초중고를 좀 분리를 해서 고등학생 정도는 개학 연기를 좀 예외적으로 해서 좀 땡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정 안 되면 고3생만이라도 예. 조금 그러니까 좀 이 다른 학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계약 연기를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도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디 하나 좀 구멍을 막자는 건데 그렇죠.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 참 네.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근데 수능 뭐 연기하자 이런 제안을 던진 것까지 좋았는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계약 늦추는 문제로 이제 SNS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규직고 직원을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 이런 지칭을 해가지고 논란이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지금 학교가 지금 개학이 연기되면서 사실은 이 학교 정규직 직원들,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뭐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급이 받습니다만 학교의 비정규직들 또 일용직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일을 안 하면 급여가 안 나오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거기에 찍혔는데. 거기 찍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정규직이나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들을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하될 수 있는 발언이죠. 학교에 일하지 않아도 월급 받는 집단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으로써 교사들 단체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지금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계약이 연기됐다고 해서 그냥 마냥 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으로 지금 이 학사 일정이 조정이 됨에 따라서 이게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학생들이 지금 학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상담 활동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방역의 문제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준비도 다 하고 있는데 이 교육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있지만 배신감도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지금부터 한 2, 3주간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중대본 발표 내용 중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었는데 방역적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로 타격을 받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일단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 감염병으로 이렇게 선포된 건 처음인 거죠. 처음이죠. 예. 그만큼 이제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고요. 방역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선제적이고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제에 관련된 선제적 대응이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거와 동시에 지금 주 상공인을 포함해서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을 지금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시킨다든지 아니면 감세 문제라든지 소득세 문제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으로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더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11조 한 7천억 정도를 좀 추가 예산을 좀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나름대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요 규모를 조금 좀 늘려서더라도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계층들에 대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경제가 좀 돌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공직자를 포함해서 아주 굉장히 이 일선에 있는 분들에게 상처 주는 발언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대구봉쇄 발언해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것 같지 않습니까? 막말을 하면서 월급 받는 교육감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정말 욕먹는 요 교육감도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교육감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감이 예를 들어 교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라도 정말 말조심하고 신중한 그런 배려 깊은 언행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배려의 말 한마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재난지역 선포 플러스 알파의 지원책들도 같이 마련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도 지금 대응책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미국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이틀 만에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마트에서는 지금 사재기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는데 또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습 박광렬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우리 방역당국 발표로 확진자가 3,244명입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마비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이 자국민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유럽에서 서둘러 돌아온 미국인들인데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만 1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I want to make known my strong concerns and disappointments with the federal government's lack of preparedness and issuing new directives regarding airport screening. 네, 반면 미국 최대 도시 뉴욕조차 이렇게 지하철이 한산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칸에 사람 한 명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I heard the news and heard a lot of talks from my friends. It's going to be worse now in New York City, I think. So yeah, so that's why I'm worrying about it now. 네, 이렇게 텅 빈 지하철의 빈자리 마트가 채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사재기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건데요. 진열대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휴지와 음식 등 각종 생필품을 카트에 잔뜩 담았습니다. 네, 이런 혼란 속 엉뚱하게 다른 나라의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의 한 의원이 미 의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법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한국 진단키트는 항체 하나만, 그리고 미국 진단키트는 복수의 항체를 검사해서 미국산이 낫다 이런 주장이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이 사용하는 진단키트, 이 항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진단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각계의 비판을 외부로 돌리려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확진 검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리얼타임 RT-PCR의 진단 제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허가되고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미국 경제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미국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춘 겁니다.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인데요. 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적금이나 예금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또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대출 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미국 연준은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돈을 시중에 직접 공급해서 경기를 띄우는 양적 완화에 돌입한 건데 이런 처방의 효과, 경제 충격의 직접적인 원인인 코로나19 향후 확산세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박광렬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시는 동안 정철진 평론가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바삐 방송 끝내시고 지금 저희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이 경제 관련 부분은 이제 정철진 평론가한테 조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제로금리 수준으로 1%포인트 정도 지금 낮춘 이런 상황입니다. 제로금리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시그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 한 6시 10분, 15분경에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나와서 지난번에 0.5% 빅컷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말 그레이 컷입니다. 1%포인트를 바로 내려서 한 번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0%, 제로금리로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시장은 실은 제로금리까지는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적 완화까지 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준은 양적 완화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로금리 더하기 양적 완화까지요. 7천억 달러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사들이기로 했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돈을 시중에 직접 풀겠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제 85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양적 완화라는 우리 돈으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시중에 채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막 찍는 건 아니고요. 국채라든가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MBS, 부동산 관련 주택 저당 채권인데 그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주고요, 연준이. 그 액수만큼의 돈을 시중에 푸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850조 원 정도를 풀게 되는 건데 이 양적 완화 카드는 우리가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터지고 그걸 어떻게 막지 하다가 이제 2010년부터 무려 3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QE1, 2, 3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QE4가 가동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발표 직후에 괜찮은 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뉴욕 증시의 이 선물 시장에서는 바로 폭락이 나와서 지금 하한가를 갑니다. 미국의 그렇습니까? 선물은 마이너스 5%가 하한가인데 지금 다우, S&P, 나스닥 다 마이너스 4.9, 4.8에 폭락세가 다시 나왔고요. 바로 그럼 진단을 해보죠. 지금 이 미국의 이런 어떤 코로나19 경제 대책이 나왔는데 미국 지금 아직 뭐 정식장은 아니지만 선물 시장에서 좀 급락을 해서 출발을 했다고 하고 우리 코스피는 오름세로 출발을 하긴 했는데 했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확 꺾이면서 다시 우리도
실은 이제 미국의 이 선물 시장을 보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많은 궁금증이 있죠. 지금 시장이 원하는 제로 금리도 바로 나왔죠. 양적 완화 해달라는데 양적 완화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만족 못하나? 물론 오늘 본장을 봐야 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끝날 뉴욕장을 봐야 되는데 한 이제 두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연준이 사들이는 채권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회사채 중에서도 BBB 이하인 이제 투기 등급의 회사채가 그게 부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오늘 연준이 어떤 채권을 사들이냐면 회사채는 없었어요. 이제 국채하고 부동산 관련 MBS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 부분은 완전 선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또 하나가 있겠고 또 근원적으로 코로나19의 방역이 지금 미국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런 경기부양책이 나온과 동시에 확진자 수 늘어나고 뭐 사재기 이 뉴스가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투심이 흔들렸을 수가 있고 또 아직은 아니지만 혹시 이게 코로나19와 뭐 연관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추가 악재, 워싱턴 포스트는 이탈리아의 뭐 금융위기, 이탈리아발 금융위기, 연쇄적인 어떤 위기 이런 우려가 과연 이 양적 완화 정도로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우리 아시아 또 미국 선물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낮췄다는 거는 뭐 0% 0을 바로 갔죠. 제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예금 이자 거의 없고 대출 이자는 싼 거니까 사실은 돈을 쟁여둘 필요가 없어서 이게 굉장히 큰 시그널인가 싶은데 예상외로 만족을 못하는 이런 시그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한국은행 차재원 교수님, 한국은행도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아마 지금 그러니까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아마 열어서 우리도 아마 이 부분을 미국과의 보조로 맞추려고 할 생각이 아마 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0%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인가요? 1.25입니다. 1.25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과연 그 정도까지 가감하게 인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혼란 자체가 이 지금 유동성의 부족 때문에 이 비롯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고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감염병의 공포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 처방 자체가 조금은 엇박자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정철진 평론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1.25%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인하할 것인가 관심인데 0.5%포인트 만약에 이렇게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제 0%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0.5%포인트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뭐 주장 또 바람도 나오고 있는 것이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0.25%포인트 인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 1%입니다. 이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우리 기준금리가 연 1%가.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을 좀 보면 바로 제로까지 왔고요. 그리고 추가 마이너스 금리는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일단 연준은 제로금리에다 양적 완화 여기까지만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중앙은행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선을 이제 그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한국은행도 이번에 빅컷을 해서 0.5%포인트 인하를 하고 0.75까지 떨어뜨리고 그 이하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화라는 통화를 본다면 환율도 신경 써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단박에 0.75%까지 갈 가능성도 현재 매우 높다. 0.75%까지요? 그렇죠. 한 번에 0.5를 내려서 우리 기준금리가 연 0.75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본격 FOMC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다 긴급이었고요. 그 상황을 보고 아마 한 목요일쯤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이 확진자도 늘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지 사재기도 지금 잃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문제 관련해서 우리 굉장히 큰 폭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좀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11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딱 총선이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이 경제적 위기 상황이 오면 제일 불리한 것은 결국은 여당일 수밖에 없고 여당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여러 가지 아직 정말 고강도 조치를 통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총선을 의식해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좀 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앞으로 저는 이게 이 사태가 당장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집권당이 절대로 한국은행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총선이 힘들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과거 그것 때문에 한국은행의 그 총재하고 집권당에 있어서의 부총리하고 갈등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전문성 있는 것을 토대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선거를 염두에 둬서 경제를 끌고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신중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속한, 신중하면서 신속한 이런 조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정철진 평론가에게 마지막 질문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추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쇄적인 경제 위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중앙은행의 역할, 그러니까 은행의 통화정책의 역할은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양적 완화를 몇 번이든 하든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의 공은 저는 각국 정부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재정정책이라고 하죠. 그거를 통하여 구원을 좀 하기를 시장이 좀 때를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각 나라의 대응이 중요해요. 각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럴 것 같고 독일도 아마 이젠 정부가 규정 재정을 깨고 이제 세금을 가지고 이제 재정 정책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카드가 나와야 비로소 시종이 좀 만족을 하지 않을까, 시장이. 이런 분석도 해봅니다. 네, 일단 밤사이 미국 증시 상황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총선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3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총선에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격전이 예상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선대위 구성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황교안 대표가 내가 선대위원장을 직접 맡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둘은 인당수에 뛰어든다. 그렇죠. 인당수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하고 그 뒤에 용왕으로 부활할 것이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연합정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연합정치를 현실화해내는 그런 자리,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모임에서 김종인 씨 영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었고요. 제가 직접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깃발을 들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당과 지도당은 선거 때까지 비상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지난주에 내렸습니다. 이제 당원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된 사안인데 지금
민생당 그리고 정의당은 네.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일단 정의당은 참여 안 한 것으로 완전 결론이 예. 났고요. 민생당은 아마 논의 중인 내부적으로 거고. 아직 논의 중인데 예. 일단 어제 민주당의 그 윤호중 사무총장은 오늘까지 답을 내놔라고 그랬는데 오늘 민생당 뭐 최고위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예. 거기서도 서로 좀 아직까지 의견을 좁혀지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생당이 참여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것이 아닐까.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그런 말 그대로 민주당이 하는 비례연합당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원내정당하고는 그러니까 연합이 되지 않고 원외정당하고는 같이 간다. 예.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되는 꼴이 된다는 네. 그러니까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합 시점을 이제 18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라서 답을 기다리겠다고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식은 분명히 맞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이 원내 정당이 하나라도 들어와야 연합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그 원내 정당 하나도 안 나오면 말 그대로 비례 위성 정당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참여하는 원내 정당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소속 의원들에게 이 비례연합정당, 비례연합정당으로 파견 의사를 이해찬 대표가 직접 그 불출마 의원들 중심으로 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어요. 의원 꺼주기죠. 의원 꺼주기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비례대표 명단에 앞순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은 아예 분리됐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은 이제 금방 인식이 되지만 선거연합정당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국민의 인지도가 굉장히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가서 비례대표 명부에 앞순위로 가야지만 특히 1번으로 가야지만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참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선거법 개정했죠? 이렇게 하려면 도대체 선거법 취지를 완전히 스스로가 부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꼼수에 그렇죠.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집권당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한국통합당이 일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 2016년도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요? 야당이 일당이 되는 게 뭐가 나쁜 건가요? 잘못했으면 정권 심판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마지막으로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은 중앙선관위가 대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 순위를 더불어민주당이 후순위로 놓겠다. 이거 선거법 위반의 요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침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거법에 의하면 바뀐 선거법에 의하면 비례대표 명단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후순위로 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무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될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한마디로 해서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히 집권당이 책임이 훨씬 크고 정의당이 토사구팽 당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왜 선거법을 개정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꼼수로 가가지고 의석을 많이 얻는 부분이 아니라 정의와 그리고 더불어서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중앙선관위의 그 해석이 좀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런 말씀도 드리고 해주셨고요. 싶습니다. 자, 여당 민주당의 논리는 한국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 쪽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역구 의석을 지금 나오는 그 지지율만큼 얻어야 되는 건데 중도층 그 지역구 표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아무래도 꼼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거조차도 꼼수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어주면서까지 그럼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했느냐. 그런 데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을 추진했던 이 명문 스스로가 걷어차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라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위 말해서 적폐 세력, 보수 야권이 제1당이 되고 가반을 집권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국 후폭풍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명분이 첫째 없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비례연합당을 만들었을 때 지금 참여하는 정당들이 뭐 어느 정당이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상의 문제도 있지만 예. 자기들끼리 그러면 어느 당을 앞으로 두고 순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갖고 상당히 밥그릇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이 과정에서의 또 상당한 실망감이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꺼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옳은 정치 행태인가에 대한 비판은 점점 더 클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소탐 대실까지는 아니라도 소탐 중실할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명분 없는 선택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선택인지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을 거고요. 지금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가보면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내가 직접 나서겠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 그 구상 자체가 실은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네.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새누리당을 향해서 정말 심판을 하고 그리고 네. 했던 분을 다시 온다. 그러니까 아마 최고위원회에서도 판단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여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선대위에서 공천관리위원과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처럼 흔들어대니까 네. 결국 김영호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선대위를 할 때 오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예. 봐요. 다만 흥미로운 거는 1988년도 13대 총선 때요. 김영삼 통일민주당 후보는 부산에 나갔고요. 네. 당시에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는 비례대표로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니까 집중을 못했었던 거예요.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그래서 결국 선거가 어떻게 됐느냐면 평화민주당이 야당으로서는 일당이 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은 맡은데 종로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워서 예. 저는 왜 빨리 정말 중도층을 확복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의원도 같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예. 수도권에 투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주고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고 하면 네. 다른 분을 영입을 해서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뭔가 열어야 될 이제 거라고 봅니다. 종로도 뛰셔야 되니까 공동선대위원장 그렇습니다. 정도가 좋겠다는 이제 네. 조언을 해주셨고요.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잠깐 보고 갈까요? 이 시점에서 국민들 그 여론은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좀 보면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이 0.2%포인트 소폭 하락해서 41.5%, 미래통합당 지금 32.1%, 자, 정의당이 4.3%, 국민의당이 3.9%. 자, 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여론 추이는 계속 봤고요. 지금 국민의당이 지난주에 조금 더 올랐다 지금 좀 빠졌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의료봉사 마치고 지금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총선 지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당 지지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관심 있는 거는 네. 비례정당을 누구 찍느냐는 좀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비례정당을 찍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1.2%에 3.8%가 예. 빠지고요. 그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을 할 때 약 한 1.9%포인트가 빠집니다. 이 표를 누가 가져가냐면 네.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가져가는데 저는 이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 규모가 더 커질 규모가 거다. 커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정당 지지도는 중요하지 않다. 비례정당을 누굴 찍을 것이냐. 그래서 순번 얘기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중도 진보의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일종의 진중권 현상이 어떻게 실제 비례정당 투표에서 나타날 예. 것이냐.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그럼 표를 어디로 갈 거냐. 정의당으로 갈 거냐, 국민의당 갈 것이냐 관건이고요. 미래한국당으로 갈 거냐, 뭐 쉽게 표현하면 뭐 우리 공화당으로 갈, 자유공화당으로 갈 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 지도부는 비례에 관련돼서 조금씩 지금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예. 그거를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러한 기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비례 의석을 가져올 때 보면은 여당, 제1야당보다는 이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의 포션이 앞으로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크다. 저는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정치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다뤘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정치는 생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김용준 명지대 교수, 차재훈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